네, 안녕하세요. 오늘 강의 드릴 내용은 몰포메트리인데요. 일단 몰포메트리가 뭔지부터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이제 몰포는 쉐입이나 폼을 이야기하는 모르페라고 하는 그 그리스어에서 유래하는 말이고요. 그러니까 모양을 측정하는 거죠. 메트리는 이제 우리가 다른 영역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것 같이 메저먼트 뭐 이런 건데, 특히 영상의학 분야에서는 이제 퀀티피케이션하고 메저먼트를 비슷한 의미로 많이 쓰니까 결국 이제 모양을 정량화하고 측정하는 학문 뭐 이런 게 몰포메트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접 개념들을 이렇게 디퓨즈하게 정리를 해봤는데, 그 몰포매트릭스라고 하면은 몰포메트리로 측정한 측정 값들이 몰포메트릭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몰폴로지는 형태학이잖아요. 그래서 몰폴로지컬 파라미터나 몰폴로지컬 뭐 메저먼트 뭐 이런 거하고 거의 동의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몰포제네시스라는 말도 있는데, 이제 제네시스가 만들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형태 형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그 치타가 태어나면은 처음에 무늬가 되게 우리가 알고 있는 치타 점박이 무늬 같은 게 아니고 요상한 무늬가 있는데, 그게 점차 자라면서 우리가 아는 그런 무늬로 바뀌어 가거든요. 아니면 이제 그 배아 발생할 때 손이 처음에는 거의 그냥 그 막대기 비슷한 거였다가 점차 손가락이 형성돼 가는데, 이렇게 모양을 형성하는 걸 모프제네시스라고 합니다. 몰포젠이라고 하면 이제 발생학 같은 걸 할 때 그 어떤 호르몬이 공간적으로 널리 퍼져나가면서 이제 그거의 그레디언트에 따라서 형태 형성이 일어나게 되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뭐 그 혹스라든지 뭐 이런 그 무슨 박스죠? 호메오 박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몰포젠에 해당하는 그룹이죠.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 메타모포시스는 변신이죠. 변신일 수도 있고 변태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애벌레가 번데기가 됐다가 나비가 되는 거 뭐 이런 게 메타몰포시스고요. 그러니까 메타가 변하는 거고 모양이 변하는 그런 거고, 디스몰픽은 형태 이형성이에요. 그러니까 디스몰픽 RBC라고 하면은 뭐 겸용적 혈구 빈혈증 때문에 정상적으로 생겨야 되는 RBC가 있는데, 그 레드블러드 셀이 있는데 그게 모양이 이상하게 겸형으로 바뀌게 되잖아요. 이제 그런 게 디스몰픽이고요. 얼굴이 한쪽만 그 이형성된다든지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디스몰픽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론 아나토미하고 상관이 있겠죠. 해부학적인 구조가 그 측정되는 게 몰포메트리니까요. 그 다음에 그 스테레올로지라고 해서 이제 와서는 좀 약간 폐 분야에서는 죽은 학문이 돼버렸는데, 입체학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CT가 나오기 전이라기보다 CT가 굉장히 안 좋았던 시절 뭐 이럴 때 그 2D로 슬라이스를 뜬 영상을 보고, 그러니까 히스톨로지컬 영상을 보고 그래가지고 3D에서는 어떻게 생겨 있었을지를 추정하고 샘플링을 어떻게 해야 객관적인 샘플링이 될지 이런 걸 연구하는 게 스테레올로지였어요. 근데 이제는 CT가 좋아서 그냥 3D로 바로 측정을 해버리면 되죠. 이제 그런 학문도 있고, 이제 폴리몰피즘이라고 해서 이제 형태 다형성입니다. 이거는 그 한 가지 뭐 유전자나 트레이트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게 다형성인데요. 되게 놀랍게도 제가 이거를 전형적인 그림을 찾아보겠다고 구글 이미지 서치를 하니까 그 객체지향 언어에서 폴리모피즘이 나오더라고요. 그것도 뭐 다형성인 것 같아요. 뭐 같은 내용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뭐 좀 이런 개념 같던데 맞는지 모르겠네요. 예. 그래서 모포메트리는 이런 거고요. 이제 우리가 보통 그 지능이 뭐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정보를 모아서 거기서 지식을 추출하고 이제 모은 지식에서 지혜를 추출하는 과정을 지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지혜 단계까지 가야 실제 현실에 이제 적용할 수 있는 정보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근데 이거하고 비슷하게 몰포메트릭 어널리시스도 객관적인 정보를 모아서 결국 그 주관적인 판단을 개입시켜 가지고 지혜를 만들어서 그걸로 적용을 한다 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상이 처음에 주어지면은 그건 그냥 정보죠. 그것만 가지고는 이제 당장 뭐가 되지 않는데, 그 프리프로세싱을 해주고 세그멘테이션을 하고 뭐 이런 과정을 거쳐서 그 모프메트릭 어널리시스를 할 수 있는데, 이제 이 과정들이 왜 필요하게 되냐면은 이미지를 얻으면 대부분은 사실 쓸데없는 정보예요. 대표적인 게 이런 거죠. 이제 TV 화이트 노이즈 성출화면인데, 옛날에는 그 밤늦게 TV를 틀면 이런 게 나오거나 아니면은 이제 무지개 색깔 화면이 나오거나 그랬었던 시절이 있어요. 애국가 나온 다음에.
그래서 밤에 이거 틀어놓고 있으면은 막 무섭다든지 뭐 막 귀신이 나오는 것 같다든지 뭐 이런 잡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어쨌든 이제 이런 거는 정보량은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샤넌 엔트로피 같은 걸 측정하면은 되게 정보량이 많다고 나올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안에 지식이 들어있진 않고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지혜는 더더욱 없죠.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쓸데없는 정보를 이미지에서 제거를 해줘야 되고 그렇게 해서 남긴 거라고 해도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알고 싶은 정보를 처음부터 피셋으로 뽑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필요 없는 걸 제거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속어법으로밖에 갈 수 없는 그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남은 것 중에서는 방해되는 정보가 또 있어요. CT인 것 같으면 아티팩트가 전형적인 여러 가지가 있죠. 뭐 링 아티팩트도 있고 빔 하드닝 아티팩트도 있고 뭐 리컨 할 때 그 얼라인을 잘못 맞춰가지고 그 디스얼라이먼트 아티팩트도 있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아티팩트들이 생기는데 그건 이제 쓸데없는 정보가 아니고 방해 정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뭔가 되게 중요한 패턴인 것 같이 생겼어요. 근데 사실은 중요한 패턴이 아니고 그 영상을 찍으면서 생기는 이미지상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제거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알고 싶은 게 그 모프메트릭 어널리시스면 이제 모양을 비교하고 싶은 건데 이제 이미지들은 이제 센터가 서로 각기 다를 수도 있고 그냥 위치가 그러니까 디스로케이션이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사이즈가 안 맞을 수도 있죠. 예를 들면 복셀로는 같은 1복셀인데 실제 사이즈로는 뭐 복셀당 길이가 0.75 밀리미터일 수도 있고 1밀리미터일 수도 있고 뭐 그런 차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스탠다드사이즈를 해줘야 됩니다. 이런 과정이 거쳐져야 무브멘트 어널리시스가 되고 세그멘테이션이 그 이제 딱 주관적인 판단 개입 이 부분이죠. 그러니까 뭐가 쓸데없는 거고 뭐는 방해되는 거고 뭐가 우리가 궁금한 건지 이거를 사람이 판단해야만 넘어갈 수가 있고요. 이제 그 결과가 세그멘테이션으로 우리가 궁금한 건 1이고 안 궁금한 건 다 0이고 이렇게 보내버리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무브멘트 어널리시스는 일단 바이너리 이미지가 된 다음에 가능한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형이라고 하면은 사실 그 종이에 흰 종이에다가 뭔가 그 볼펜으로 끄적끄적 그리잖아요. 그게 사람이 이제 그렇게 생각하진 않지만 그 바이너리화 시킨 거든요. 종이의 흰 부분은 0이고 그 그린 부분이 1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세그멘테이션을 해놓은 거라고 어찌 보면 볼 수 있죠. 이미지 위주로 생각하면.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사실 요즘은 세그멘테이션 하기가 어려운 이미지에서도 그러니까 그레이스케일 이미지에서도 그 모프메트릭 어널리시스라는 방법들이 있긴 있어요. 뭐 텍스처 어널리시스라든지 이제 그런 건 좀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제 이거는 1986년 7월 16일 TV 편성표인데 얘네는 이제 신문에 이런 게 실렸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애들이 그 아침에 신문이 이렇게 나오면은 애들만 그런 게 아니라 뭐 시간이 많은 사람들은 그 형광펜을 들고 앉아가지고 어떤 프로그램들을 보고 싶은지 형광펜으로 긋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게 샤넌 엔트로피를 보면 이거보다 훨씬 적겠지만 정보량은 훨씬 많은 거고 특히 이 중에서 이제 뭐 보고 싶은지 표시를 다 했다고 하면은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자기가 주관적 정보를 넣어가지고 세그멘테이션을 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몰포메트리의 예시를 보면은 일단 이게 되게 사실은 브로드한 학문이고 오래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19세기부터 몰포메트리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뭐 왕립학회 레터 뭐 이런 거에 손으로 쓴 논문들에도 막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이올로지 전반의 그 모양을 비교하기 위해서 나오는 그런 거고요. 이를테면 이제 영국에서 한때 비둘기를 품종 개량하는 게 되게 유행했었는데 그 털이 하얀 비둘기 뭐 마술쇼 할 때 나오잖아요. 그것도 이제 그 시절에 비둘기는 본래 색깔이 잿빛이거나 갈색이거나 뭐 이런 색깔인데 그 알비노 비슷한 그러니까 털이 하얗게 되는 뮤턴트를 발견해가지고 걔네들 브리드로 만든 거고 그거 외에도 이제 뭐 벼이 이상하게 생긴 비둘기, 날개가 뭐 막 희한한 비둘기, 막 부리가 이상한 비둘기 이런 걸만 만들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걸 할 때 그 이게 신종이다, 신품종이다 이런 걸 이스태블리시를 하려면은 어떻게 다른지 묘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특허 비슷하게 신품종을 인증받는 과정이 그때 생겼었고 이제 그때 이제 우리 비둘기는 그 일반 비둘기하고 이렇게 다르고 유사 품종인 이런 비둘기하고는 이렇게 다르다. 숫자로 묘사를 해야 했었죠. 그래서 그거 인증을 받지 않으면 그 신품종 비둘기가 아니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거가 이런 게 이제 옛날에 끝난 게 아니라 이 논문이 보면은 2011년 PNAS 논문이거든요. 근데
이제 다윈이 갈라파고스 군도에 가가지고 핀치새의 부리를 보고 뭐 진화에 대한 영감을 얻고 뭐 그랬었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 있는 핀치새들의 부리가 먹는 그 음식하고, 그러니까 먹이하고 그 서식 환경하고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사람들이 알고 있었는데, 걔네들이 머리를 실제로 CT로 찍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그 PMX라고 하는 게 그 윗부리가 특히 새들이 단단하거든요. 특히 핀치의 특징인데, 윗부리에서 두개골까지 연결되는 뼈 비슷한 조직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리는 뼈기도 하고 케라틴 조직이기도 하고 뭐 이런 애매한 조직이 되는 거죠. 어쨌든 이제 그런 조직의 그 양을 볼륨을 측정을 했고, 그래서 몇 세제곱미터가 되는지 측정을 했죠. 그런 다음에 이제 그 뭐 랜드마크를 정해가지고 위스는 이렇게 정의하고 랭스는 이렇게 정의한다고 했을 때 그 종별로 어떻게 각기 다른지 뭐 이런 거를 측정을 했고요. 그래서 이 논문 내용이 어떻게 PNAS에 갔냐면은 그 CT를 찍어가지고 3D로 쉐이브 어널리시스를 해서 종 구분을 할 수 있는 뭐 장난적인 방법을 개발했다. 이런 거 가지고도 21세기의 PNAS 논문을 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네, 이런 데 쓰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림인데 그 5.4학년 전 바닷속에 대한 상상도인데 그 에디아카라 동물상이라고 하는 동물들의 집합입니다. 이게 언제냐면 성캄브리아기에서 캄브리아기로 넘어갈 때의 모습인데 이때 발견된 화석들이 그 화석 복원도를 발표하는 학회장에서 그 앉아있던 학회 회원들이 전부 폭소를 터뜨렸다고 하는 뭐 그런 정도의 이상한 그 생물들이 나타나요. 삼엽충 우리가 많이 보던 건데 얘도 보면 되게 좀 이상하게 생겼죠. 뭐 무슨 샤오미 청소기 비슷하게 생기기도 했는데 이게 눈이거든요. 그리고 얘는 지금 눈이 그 버섯같이 눈 위에 아니 머리 위에 여러 개가 돋아 있고 입이 이렇게 호스로 나와 있어요. 뭐 등등을 비롯해가지고 별 이상한 생물들이 다 나오게 되는데 이때가 그러니까 동물의 형태가 우리는 좌우대칭형인 동물로 전형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아니면 이제 그 좀 드물게는 불가사리 같이 방사대칭이거나 아니면은 그 이런 해면 동물, 그러니까 단지 같이 생긴 이런 것처럼 얘도 뭐 거의 방사대칭이긴 한데 축이 개수가 많은 방사대칭이죠. 뭐 이런 그 바디 플랜이라고 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는데 온갖 바디 플랜들이 다 실험됐던 때예요. 그래서 이때 뭐 다리가 우리가 곤충은 6개고 거미는 8개고 뭐 우리 같은 경우는 4개고 뭐 이렇게 속주동물은 4개 뭐 이렇게 알고 있지만 사실 온갖 이상한 종류의 그 삼체축 대칭 다리 뭐 18개 같은 뭐 이런 이상한 동물들이 다 실험이 되었었고 그 항문하고 입이 같은 녀석들을 비롯해가지고 그 항문하고 입 이렇게 2개 인내 나웃렛이 있는 게 아니고 인내 나웃렛이 3개인 놈 뭐 이상한 것들이 막 다 실험이 되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지금 전형적으로 보는 것들만 남고 이 에디아카라식이 막판에 싹 멸종을 해버렸어요. 이제 근데 어쨌든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이때의 화석을 발견하고 나서 이제 어떤 동물들이 어떤 모습으로 있었고 뭐 이러한 동물들이 몇 종이 있었고 하는 걸 디스크라이브를 해야 되는데 하려고 보니까 이제 몰포메트리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화석 증거를 가지고 예를 들면 뭐 DNA를 대조를 할 수도 없고 DNA가 안 남아있고 돌만 남아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화석 증거를 가지고 어떤 생물들이 모양을 비교하고 어떤 생물들이 옛날에는 많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줄어들었고 뭐 이런 걸 얘기를 하려면은 몰포메트리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안드로메다 은하인데요. 그 심지어 은하계의 모양에 대해서도 뭐 나선 은하, 막대 나선 은하, 뭐 막대 은하, 원반 은하 뭐 이런 거 들어보셨죠? 이제 은하의 모양에 대해서도 몰포메트리가 있어요. 사실 그래서 처음에 그 벤님 박사님이 그 천문학도로서 처음 우리 랩에 왔을 때 그 은하를 묘사하는 방식이나 뭐 성단을 묘사하는 방식 중에 뭔가 쓸만한 게 있는지를 좀 여쭤보기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딱 적용할 만한 게 있진 않더라고요. 아무튼 뭐 계속 생각해보는 중인데 사실 이 그림을 들고 온 거는 그 얘기를 하려고 한 건 아니고 저번에 벤님 박사님이 그 우리가 혼자냐는 발표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좀 개인적인 덕심을 노출하셨는데 그래서 저도 좀 용기를 받아가지고 노출해도 될 것 같아가지고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고등학교 때 그 운동을 되게 못했거든요.
근데 운동을 그냥 잘하지 못하는 게 아니고 특출나게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저한테 운동을 가르치려고 애를 썼던 친구들이 혹시 얘가 왜 이렇게 운동을 못하는지 이런 걸 설명하고자 너무 빡친 나머지 그런 걸 개발을 했는데 그거 논리 중에 하나가 그 얘가 사실은 외계인이라서 리모트 컨트롤 하느라고 적응이 덜 돼서 그런 거다 뭐 이런 논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안드로메다에서 왔다고 막 이렇게 놀림을 받다가 그게 나중에 설정으로 굳어져가지고 구체적인 설정이 막 덧붙게 돼요. 그래서 제가 진짜로 외계인이라고 믿고 있는 건 아니고요. 이제 생물학을 하거나 과학을 할 때 어떻게 생각하는 게 좀 편리한 면이 있냐면은 내가 다른 은하에서 온 외계인으로서 지금 대학원생이라 지구의 자연환경을 연구하고 있다. 이제 그런 상황이라면은 그 이런 자연현상들이 어떻게 보일까? 막 이렇게 생각하는 게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생물학을 전공하게 되면서는 아예 거기서 생태학이나 뭐 특히 동물행동 이런 걸 가르칠 때는 그런 마인드셋을 가지라고 가르쳐요, 일부러. 네가 외계인이라면 인간이 어떤 점이 가장 이상하게 느껴질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지능이 있거나 뭐 직립보행을 하거나 불을 쓰거나 이런 거보다 사실 털이 없는 게 제일 이상하지 않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렇거든요. 네. 얼마나 징그럽겠냐, 다른 털 복슬복슬한 동물 보다가. 예를 들면 이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설정상 저는 안드로메다에 있는 성간가스 플라즈마고요, 본체는. 그래서 그거가 이제 태양계 한 구석, 그러니까 멀리 떨어진 우리 은하계 한 구석에 있는 태양계에 되게 중원소들이 많이 모여있는 이상한 지대가 있고, 거기서 생명현상이라고 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걸 관찰하기 위해서 파견됐고요. 그래서 지금 박사과정 3,000년 차예요. 그래서 온 지 3,000년 정도 됐고, 이제 저희 졸업하려면 2,000년쯤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 연구실에 있는 박사님은 10,000년 전에 오셨는데, 네, 그래서 많이 인류에 대해서 배우고 있고요. 근데 이제 왜 이 설정을 이야기를 하냐면은 저희는 본래 성간가스고 전리된 그러니까 플라즈마이기 때문에 형태가 없고 아나토미라는 게 없고 몰포로지라는 게 없어요. 근데 여기 와서 보면 이제 생명현상의 특징적인 게 몰포로지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모양을 유지하는 게 이게 이건 이제 제5원소라는 영화 한 장면인데 이제 우리는 하루도 같은 때가 없죠. 예를 들면 이제 폐 같은 경우는 턴오버 주기가 6주라고 하는데 이제 날마다 먹은 것들로 물질이 치환되고 세포는 죽고 여기 이제 새 세포나 새 물질로 계속 새로 쓰여지고 있기 때문에 6주가 지나면 폐가 6주 전 폐하고 완전히 달라져 있거든요. 그런데 그 모양을 계속 유지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모양을 유지를 못한 채로 파괴 재생이 되면 사람이 죽게 되죠. 폐만 그런 게 아니고 이제 몸 전체가 그렇죠. 그래서 모양 유지라고 하는 건 뭘까? 그러니까 세포 하나하나에 적혀 있는 것도 아니고 유전자에 구체적으로 1,1,1에는 뭐가 들어가고 뭐 이런 식으로 적혀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그런 이제 턴오버가 되면서 모양을 계속 유지하는 일종의 보이지 않는 청사진이나 손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게 우리 몸에 있는 물질들을 특정 위치하고 컨피그레이션으로 딱 붙잡고 있는데 이제 그게 어떤 식으로 유지되는지를 연구하는 걸 주제로 삼고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가 인터넷이 안 된다 그랬죠. 유튜브가 될지 모르겠는데 이게 사실 동영상으로 보면 더 인상적이거든요. 되는 것 같은 분위기인데. 너무 느린가요?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요. 제 원소가 이게 이제 어디 우주에서 이제 뭐 말은 어차피 프랑스어로 하기 때문에 들을 필요가 없어요. 네. 외계인의 손 같은 걸 발견하게 되는데 여기에 들어있는 정보를 이용해가지고 SF니까요. 지금 방금 하드 같은 거 꼽았죠? SSD 비슷한 거. 이걸 꼽아가지고 여기 있는 정보를 가지고 지금 생체 프린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뼈 갖다 붙이고 있죠. 어떻게 연결되는지 설명 안 하죠. 그래서 이제 MRI 영상 같은 거 어디서 갖고 와가지고 뇌 갖다 붙이고
이렇게 해서 외계인을 복원하는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옛날 같은 그래픽이죠. 예, 손에 있는 유전 정보 가지고 한다는 그런 설정인데 그냥 터널 한번 지나가는 거 가지고 연조직을 싸그리 다 해버리죠. 근육신경 뭐 이런 거를. 그래서 이게 생체 프린팅으로 사람을 만든다고 하는 개념이 이때가 90 몇 년인데 중요한 장면은 그냥 다 빛이 번쩍거리는 걸로 처리해버리고 이때가 서울에서는 시티폰이라고 그 휴대폰이 서울 전역에서 터진다고 광고가 나오던 때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정보를 가지고 프린팅을 하니까 사람이 바로 숨을 쉬고 살아나요. 그래서 이런 개념은 그렇게 옛날부터 있었는데 사실 지금도 구현을 못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거를 실제로 구현을 일단 할 수가 있는가. 그러니까 모든 그 물질들의 위치 정보를 알고 다 갖다 끼기만 하면은 바로 살아있는 생물로,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고 그냥 플라나리아 같은 거라고 하더라도 세포만 제 위치에 갖다 놓으면은 갑자기 살아 움직이고 기능을 다 할 수 있는 거냐. 그러면 이제 뱃속에서 디벨롭먼트는 도대체 왜 하는 거냐. 뭐 그런 문제도 있고, 그거 외에도 이제 뭐 그냥 시체를 프린팅하기 위해서라도 어떤 정보들을 모아가지고 갖다 주면 이런 게 가능할까? 이런 것들이 상당히 궁금하게 되죠. 그래서 아까는 이제 살아있는 사람까지 만든다고 하는 건 이제 되게 머나먼 야망이고, 폐에 일단 집중해보기로 했어요. 왜냐면은 폐는 모양하고 기능하고 딱 연관이 있고, 모양을 영상으로 찍을 수 있고 그렇잖아요. 이제 그래서 뭐 폐는 뭐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구조가 생성될 수 있는 정보를 일일이 예를 들면 CT 영상 같은 걸로 어디다 저장을 해놨다고 생각하려면 우리 셀 하나에 유전자가 2만 몇 개 들어있는데 그거에 다 저장을 할 수가 없어요. 복셀 2만 개 넘을 거 아니에요. 복셀당 뭐 어디 있을지 뭐 이렇게 할 수가 없고, 여기 이제 좀 더 CT로 안 찍히는 세부 구조까지 생각하면 더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이게 들어있는 방식은 아마도 프랙탈 로를 가지고 처음에 에어웨이 같은 경우는 분지가 여기서 이까지 간 다음에 길이가 얼만큼 되면은 벽을 만날 때까지 60도 각도로 분지를 해가지고 달려가다가 벽에서 얼만큼 떨어지면 또 60도 각도로 떨어지는데 그때 다이아미터는 얼만큼 줄어들고 뭐 이런 룰이 들어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코딩을 한다고 생각하면 한 10줄 정도, 너무 과소평가했나? 아무튼 예, 여러 줄 정도로 수십 줄로 코딩을 할 수가 있겠죠. 아마 그렇게 돼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턴오버 6주가 되는 동안에 어떻게 형태를 유지하는지 생각해보면 안에서 누가 열심히 받아쓰기를 하고 있는 거죠. 중세시대에 이제 필사를 했잖아요. 인쇄 기술이 없어서.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성경 같은 거를 놓고 이제 빈 종이를 갖다 놓고 여기다가 베껴 쓰는 작업을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쭉 하고 책이 수명이 있으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해줘야 성경이 카피가 유지가 될 수 있는 거죠. 이런 걸 하는 와중에 오타도 생길 수 있고 누구는 커피를 쏟을 수 있고 이제 책벌레가 먹었을 수도 있고 뭐 누가 찢어가지고 화장실 썼을 수도 있고 막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가능한 한 어지간하면은 오탈자를 수정하면서 그 다음 재생하는 사람이 예를 들면 이제 습인다라고 누가 잘못 뵙게 썼으면은 누가 보고 습니다 오타났네 이러면서 습니다로 바꿔 쓸 거잖아요. 이제 그거는 맥락을 보고 고쳐 쓸 수 있는 내용인데 이제 통째로 날라갔거나 아니면 이제 142페이지가 없어졌는데 누가 그거를 복원을 잘못해가지고 141페이지를 복사해가지고 한 장 더 써버렸어요. 142페이지가 생겼다고 좋다고 넘어가 버렸어요. 이런 게 나중에 발견될 수가 있죠. 이런 스크립팅 문제가 폐에서도 똑같이 발생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몰포메트리는 몰포메트리 오브 휴먼 렁이라고 하는 책이 1963년에 나왔을 정도로 식기를 좀 보면서 해야 되겠네요. 옛날부터 했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사람의 폐를 기증을 받아가지고 돌아가신 분의
그 실리콘을 주입을 시킨 다음에 이제 락스 물 있잖아요. 그거에다 넣고 열심히 흔들면은 조직이 다 녹아서 없어지죠. 이제 그거를 렛 같은 경우는 하룻밤 정도 열심히 락스에 넣고 흔들어주면 폐가 다 녹는데 사람은 얼마나 걸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 에어웨이만 캐스트를 뜬 거거든요. 실리콘 안 녹으니까. 그래서 이걸 가지고 그 사람들이 어떤 짓을 했냐면은 이제 공중에 걸어놓고 그럼 트라키아가 딱 중력 방향으로 서게 되잖아요. 그럼 이제 얘를 실을 가지고 길이가 몇 센치인지를 재요. 표에다 기록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 분지를 하잖아요. 그러면 길이 재고 다이아미터 또 그 버니어 캘리퍼스 가지고 재고 각도가 얼마인지 이제 중력 방향으로 추를 따라서 늘어뜨린 실하고 각도 길 가지고 재요. 이런 과정을 끝까지 하는 거예요. 사람이 수십 명이 들러붙어가지고. 이거를 사람 표본 한 대여섯 개에 대해서 했어요. 그게 이제 러블레이스 파운데이션이라고 하는 파운데이션에서 돈을 줘가지고 했는데 사람만 한 게 아니라 뭐 개도 하고 그 렛도 하고 햄스터도 하고 막 토끼도 하고 뭐 여러 동물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아직도 공개 DB로 남아 있거든요. 그 엄청난 표가. 근데 그걸로 사람이 죽으면 음압이 없어지지 않는 폐가 짜부라들 텐데요. 네. 폐를 충분히 펴야 되고 거기다 실리콘을 넣어도 진짜 말단까지 다 들어갈지는 실리콘 비스코스도 있고. 네. 그게 문제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실리콘 비스코시티 조건에 따라서 그 에어웨이가 다 안 뽑히고 되게 세밀한 에어웨이까지 뽑으려고 하면은 끝에서 터져가지고 이제 터진 거 생기고 뭐 그러니까 터지니까 풍선이 생기겠죠. 이제 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것도 이제 조건을 되게 여러 가지 조건 비스코시티 실리콘을 넣고 그다음에 컬랩스 된 거를 다시 펴야 된다는 건 좀 어쩔 수 없는 드로우백인데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어그리 할 수 있는 것까지만 한 거죠. 사실 이런 데쯤 가면은 어디가 분지인지 잘 모르겠고 좀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때 그 YBL이라는 사람이 그 열심히 정리를 한 게 폐의 구조를 디스크라이브 하려면 일단 체계가 있어야 되겠어. 그래서 체계를 세웠는데 일단 트라케아에서부터 시작하는 컨덕팅 존이라고 해서 이거는 공기를 전달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존이에요. 기체 교환을 하는 데가 아니라 공기 분배기고 그 다음에 트랜지언트 존이 있고 레스피레이터 존인데 여기가 기체 교환이 실제로 일어나는 알비올라에 있고 아시너스 붙어있는 동네고 그 중간에 이제 트랜지언트 한 동네가 있어가지고 여기는 기체 교환도 하지만 그 알비올라이가 일부 붙어있기도 하고 뭐 이런 존들인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가 제너레이션 제로였다고 하면 한 번 분지할 때마다 제너레이션 준다고 칠 때 사람은 20 정도부터 레스피레이터리 존이 나온다. 뭐 이렇게 디스크라이브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제너레이션 몇 번에 그 부모가 몇 번인 그 분지 이렇게 하면 한 분지를 특정할 수가 있죠. 이제 이런 체계가 있고 이 다음에 이제 뭐 홀스필드 체계, 뭐 누구 체계 뭐 이러면서 여러 가지 그 분지를 에어웨이 디스크라이브 한 체계들이 나왔는데 오늘 우리가 그것까지 알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거랑 별도로 이제 렁 아나토미 하는 의학에서는 또 위에서부터 그 레프트 로어 막 이런 식으로 LL, RUL 뭐 이런 식으로 이름 붙이는 체계가 또 따로 발달해 있죠. 그래서 서로 되게 사이가 안 좋고 그 남의 체계로 이야기하면 우리 체계대로 이야기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싸우는 모습을 학교에서 많이 볼 수가 있었는데 예,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그 이분지거든요. 다이코토미라고 하는 게 이분지를 할 때 이렇게 일정하게 똑같은 각과 똑같은 다이아미터와 길이로 분지를 할 수도 있는데 근데 실상은 그렇지 않죠. 우리가 안 그렇다는 걸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이레귤러 다이코토미가 있어가지고 어느 쪽으로는 각이 크고 다른 쪽으로는 각이 작고 근데 이제 분지각이 작은 쪽이 대체로 더 굵고요. 더 길고요. 뭐 이런 특징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레귤러한 다이코토미를 어떻게 디스크라이브를 할 거냐. 그래서 이제 뭐 작은 거를 D1이라고 하고 큰 거를 다이아미터를 D2라고 했을 때 다이아미터 B를 그 막 100여 개를 재보니까 이런 분포가 나와서 한 0.98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이 B가 길이 B는 이렇게 좀 불일정하게 나오더라. 그래서 이게 더 보존되는 중요한 텀인 것 같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고요. 이제 이거 뒤에 나중에 유체학학적으로 그 압력 손실을 최소화하려면은 이제 다이아미터 줄어드는 레이시오가 이런 식으로 되는 게 더 좋다. 뭐 이런 논리들이 여러 가지 기계공학에서 나오게 되죠.
모든 종에 다 비슷해요. 그게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좀 많이 이레귤러 하고요. 그러니까 많이 어시메트릭 하고요. 렛 같은 경우는 되게 시메트릭한 편이에요. 종마다 좀 다른데 보면 크기가 작은 동물들이 대체로 좀 더 시메트릭한 것 같아요. 원래 시메트리인데 어댑테이션에서 어시메트리로 가고 있는 건가 보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이제 너무 작은 동물들은 그냥 너무 작기 때문에 어시메트리를 재기가 힘든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럴 수 있겠네요. 예. 근데 아무도 몰랐던 건 뭐냐면 아까 실리콘을 넣어서 알 수 있는 그 에어웨이까지는 저런 룰을 따른다는 걸 알고 있는데 이제 아까 컨덕팅 존까지 알고 있는 거죠. 근데 트랜지언트나 레스피레이터리 존이 되면 똑같은 어시메트리인지 똑같은 분지 빈지 뭐 모양이 비슷한 건지 그런 거를 아무도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CT도 있는 시대에 이걸 모른다는 게 말이 되냐 그래가지고 제가 알아봤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지도 교수님 그때 이제 학위 과정 중이었는데 기획과 지도 교수님은 레스피레이터리 존 같은 경우는 애초에 하는 역할이 공기 분배가 아니라 그 기체 교환이라는 점도 다르고 작은 동물들이 대체로 더 시메트릭하다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고 공간 체험을 잘 하려면 시메트릭한 게 더 유리한 것도 알고 있고 그다음에 유체역학적으로도 여기는 라미나 플로우 영역이고 그 디멘전이 더 어퍼는 이제 컨벡션 아니고 터뷸런트 존이기 때문에 아마 분명히 레짐이 달라서 그 스몰한 영역은 다를 것이다. 그래서 이제 어떤 문턱 크기가 있어가지고 거기서부터 문턱이 생긴 것 같이 그 형태 형성 룰이 다른 어떤 점을 찾아보자. 이런 걸 야심차게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마우스를 아까 실리콘 퀘스트로 마우스는 뜨기가 어려워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이상한 방법들을 동원해서 결국 그 포함되어 있는 싱크로트론 라디에이션 가속 마이크로 CT를 이용해가지고 세밀한 구조를 다 얻었고요. 이게 뭘 표시한 거냐면 그 폐포하고 공기하고 경계면만 딴 거예요. 그러니까 세그멘테이션을 우리는 기체교환 면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구조가 아니라 그 공기하고 그 조직이 만나는 경계만 딴 거죠. 그렇게 해서 이 블렌 뺑뺑 돌아가는 건데요. 그 3D로 하나 얻었고 하나가 아니고 사실 여러 개 얻었죠. 그래서 이제 이런 논문을 쓰게 됐는데 이런 터미널 브론 키홀들을 일일이 손으로 발라내가지고 저기에서 16개를 발라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서 각각 또 열심히 손 세그멘테이션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서 이제 볼륨 1, 볼륨 2 이건 큰 거를 1으로 뒀어요. 이제 서피스 에리아 1, 서피스 에리아 2, 다이아미터 1, 2 여긴 길이가 정의가 안 되니까 길이는 없고 다이아미터 제로 뭐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뭐가 보존된지를 봤죠. 그러니까 모프메트릭 파라미터라고 하면 이제 이런 것들이 모프메트릭 파라미터고 이것들이 레이시오도 모프메트릭 파라미터라고 할 수 있는데 뭐가 그 여러 가지 중에서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는지가 나름 그 메커니즘을 설명해 주기 때문에 중요한 요인이 돼요. 그래서 해보니까 그 앞에 YB 같은 경우는 D1, D2를 봤었는데 이제 저희는 해보니까는 그 D1 플러스 D2, 그러니까 사실 마더가 D가 거의 D제로가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이 둘의 다이아미터 더하기 그 큰 놈이 B. 그러니까 이 둘 중에 그러니까 이 둘의 B가 결국 제일 보존이 많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레이시오가 이쯤 되고 이거를 이제 기존의 러블레스 파운데이션에서 어퍼 에어웨이를 재놓은 거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거의 똑같아요. G고 이거는 굉장히 작은 영역이고 그 러블레스 파운데이션인 건 사람인데도 물론 거기 있는 G 데이터도 해보면은 0.6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보존되고 있네라는 사실을 깨달음과 동시에 문턱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맨 끝단에서부터 이게 100 마이크로미터인데 트라케아가 몇 센티미터 단위잖아요. 근데 그거까지 다 같은 형태 형성 룰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었던 거더라고요. 근데 생각해보면은 유전자가 딱히 크기가 얼마가 될 때 어떻게 바꾸시오 이런 게 있을 것 같지 않기도 하죠. 그래서 알고 보니 또 그럴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리포트를 하게 됐었고요. 아까 그 예, 앵글은 안 해봤어요? 앵글 해야 됩니다. 예. 근데 앵글 정의하기가 좀 어려워요. 예. 그 알고리즘을 쓰는 앵글 바로 나왔고 저희는 원래 앵글이 더 관심이 있었을 것 같고 D1 플러스 D2분의 D1이 보존되면 앵글도 보존될 것 같은데.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앵글을 정의가 좀 힘들었던 게 끝이 좀 뚱뚱해서
어디를 끝점으로 해야 되는지가 좀 불명확하더라고요. 리그레션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 그리고 이제 이거는 사실 에어웨이가 좀 더 쉬워서 이걸 한 것도 있어요. 왜냐면 아까 다이코토머스하게 분지를 한다고 하면서 그 아무렇지 않게 가정한 게 일단 한번 분지하면 직선으로 갈 거라고 예상했잖아요. 근데 베스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직선으로 이렇게 쭉 달려나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휘면서 달려나가죠. 그럼 이제 커버처도 필요하고 막 그럼 뒤틀림 앵글이 있잖아요. 그전 브랜치가 형성하고 있는 평면이 있는데 그 혈관이 형성하는 새로운 평면, 그 다음 세대가 형성하는 새 평면이 있고 그 두 평면의 각은 뭐 이런 것들도 알아야 되고 너무 어렵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CT 예. 있나요 지금도? 예, 지금도 마이크로시티 결과가 있어요. 딥러닝으로 세그멘테이션 하면 더 많이 뽑을 거고 스켈레톤 네. 하이즈가 제일 훨씬 더 많이 뽑고. 그래서 하고 싶은 야심 중에 하나인데 사실 아깝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요즘 예. 마이크로시티가 더 좋은 게 많아서. 네, 그렇게 돼요. 사실 그때 그 싱크로트론에서 찍었던 정도를 요즘 새로 나오는 치과 CT로 찍을 수 있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렁은 아시다시피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에어웨이하고 베스, 그러니까 혈관하고 그다음에 연조직하고 이렇게 대충 세 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아까는 에어웨이에 대한 거였고 이거는 이제 또 연조직의 형태에 대한 거죠. 그래서 폐포가 얼마나 많이 들어차 있냐 뭐 이런 거를 알고 싶었는데 이때 이 책이 100여 페이지, 150페이지 정도 되는 책 형태의 사실 논문인데 뭘 하고 싶었던 거냐면은 사람 폐의 기체교환 면적이 몇 제곱미터인지를 알고 싶었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테니스 코트 한 개나 두 개 정도 면적 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 그게 어디서 나온 숫자인지 별로 생각을 안 해보셨죠? 이게 여기서 나온 거거든요. 이 사람이 오만 방법으로 다 에스티메이션 해보니까 대충 그 정도 되는 것 같아. 라고 마이벨이 이야기한 걸 아직도 쓰고 있는 거고 그 뒤로 아무도 증명을 안 했죠. 60년대에 한번 해보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 2D 그 이미지밖에 없죠. 슬라이스 쳐서 얻은 거. 그래서 이걸 가지고 그 면적을 에스티메이션을 해야 되는데 민 리니어 인터셉트라고 해서 직선을 쭉 그었을 때 폐포벽을 만날 때까지 달려가는 거리 있잖아요. 이제 이거를 여러 개를 충분히 많이 측정을 하면 그걸 가지고 이런 식에다 넣어가지고 알비올라 이제 서피스 에리아를 알 수 있다는 뭐 이런 거거든요. 이제 여기에서 이제 파이 VL이 렁 볼륨 중에서 그러니까 연조직이 차지하고 있는 부피 B 뭐 이게 0.9 정도 되는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산해서 테니스 코트가 나온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해보니까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것도 물론 사망자이기 때문에 조금 거시기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실제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럴지 좀 알 수는 없긴 하지만 샘플 수가 작아가지고 토탈 런 볼륨의 90%가 연조직의 부피라고요? 90%가 알비올라이가 한 5, 60 되고요. 그 다음에 덕트가 이 정도 되고요. 그 외에 티슈가 이만큼인데 에어가 95%가 넘을 것 같은데요. 아 이거는 에어 빼고입니다. 에어 빼고? 예, 아, 예. 에어 빼면 뭐 에어 포함하면은 90% 이상이 에어죠. 예. 에어가 뭐 대부분이니까. 네. 면적을 봐도 하얀 게 에어 거잖아요. 이쪽 그림에. 네. 이거는 이제 아마 논 레스피레이터리 티슈라고 뭐 근데 이제 폐가 뭐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니까 에어 면적이 바뀌니까 아마 헷갈리니까요. 네. 그렇죠. 고정되지 않는 거니까요. 연조직도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할 것 같은데요. 프랩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네. 사실 인플레이션 레벨이 사람 보고 숨 쉬라 그래도 많이 바뀌는데 이 경우는 양압으로 밀어넣는 거기 때문에 진짜 그냥 앞걸기에 따라서 엄청 바뀌게 되는 거죠. CT에서 재보면 정상 성인 남자가 숨 다 내쉬면 2리터, 다 들여 마시면 5에서 6리터까지 2배에서 3배 느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제 알비올라이가 점차 줄어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이제 뭐 이런 거를 했는데 이게 60년대 방식이 아직도 사실 쓰이고 있어요. 이거는 2015년인가요? 뭐 이때 이제 나온 논문인데 이게 중요한 논문이라 가져온 게 아니고 아직도 쓰인다는 거 보여드리려고요. 이제 이게 알비올라이를 그러니까 폐 조직을 찍은 건데 PP라고 하는 거를 넣으면은 이제 엠피세마가 일어난다. 뭐 이런 걸 증명하는 내용인데 이제 정량화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보면은 엠피세마가 일어난 것 같네요라는 생각은 드는데 이거랑 이거는 뭐 일어났는지 안 했는지는 잘 모르겠죠. 근데 수치적으로 말을 잘 못하겠죠. 그러니까는
이제 선을 그어가지고 그 코드 랭스, 그러니까 미니멈 스트가 얼마나 나오는지를 분포를 봐가지고 이렇게 다르고 얘는 유의하게 다르니까 이 정도 넣으면 엠피세마가 일어나는 거가 맞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 이렇게 된 동물을 SpO2를 측정해 보니까 실제로 기체 교환도 잘 못하더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엠피세마 같은 경우는 CT를 확 찍어버리면 되죠. 더 이상 미니멈 스트를 할 필요도 없고 하려면은 폐를 그걸 해야 되는데, 잘라야 되는데, CT를 찍는 게 훨씬 낫죠. 그래서 해보면은 이제, 이 경우는 공기가 많이 들어있으면은 어둡게 나올 거고, CT에서 마이너스 1000이 공기인데, 이제 파셜 볼륨 임팩트 때문에 폐 안에서는 마이너스 1000인 복실은 사실 많이 나오진 않고요. 마이너스 950보다 작으면은 뭔가 너무 공기만 있는 영역이라고 그냥 정의하기로 했어요. 그냥 정의하기로 했다기보다는 뭐, 실제로 사체를 이용해가지고 실험을 해가지고 질량이 보존되어 있건 이제 맞춘 숫자가 마이너스 990인데 뽑은 논문에 저게 예. 병리랑 맞춰놓은 숫자가 있었거든요. CT랑 그로스 네. 해병리랑. 네. 딱 950은 아니고 막 예. 뭔가 약간 다른 숫자였어요. 옛날 CT니까 숫자는 좀 바뀌었겠죠. 그래서 사실 보면은 도시화 CT가 이게 윈도우가 좀 달라요. 그래서 어느 모델리티 썼느냐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고 이제 그래서 22%의 엠피세마가 있다, 21%의 엠피세마가 있다, 이렇게 딱 숫자로 말해버릴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새로운 모달리티에 따른 새로운 몰포메트리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엠피세마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쉬운데, 이건 sarcoidosis-거든요. 이제 이거에서는 몰포메트리를 요즘엔 어떻게 하고 있냐, 2019년 논문. 이런 걸 보면은, 이제 S1, 2, 3, 4로 갈수록 sarcoidosis가 심한 환자하고, 히스토그램 어널리시스가 제일 전형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폐조직이 가지는 이제 S1 환자의 히스토그램을 보면 이제 이 정도 피크가 나오고 뭐 테일은 이 정도 나오는 이런 히스토그램을 가지는 게 대충 정상인데 엠피세마 방향으로 가면은 이렇게 어두운 쪽으로 많이 피크가 이동하고 그다음에 파이브로시스 비슷한 일이 일어나면은 이제 이 방향으로 그러니까 밝은 방향으로 하이어 테뉴션 에리아가 많은 쪽으로 이렇게 히스토그램이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히스토그램 피처를 측정하게 되는데요. 스큐니스, 커토시스 뭐 이런 거를 측정하죠. 사실 코드 코트에서도 이거를 측정을 해서 뭐 논문이 나간 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프리딕터빌리티가 좋지는 않더군요. 메저 스케일인데 안 보이는 걸 보려고 그러니까 네. 문제가 되는 거죠. 사실 너무 작은 영역에서 그러니까 CT 레졸루션보다 작은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이면은 안 나오는 거죠, 그냥. 에버리지에서 나오는 거라고 웃기고 네. 픽셀 하나가 뭐 0.5mm 큐빅이라고 하면 그 안에 텔포가 뭐 100만 개 있나요? 10만 개 있나요? 이거 뭐 몇만 개 있겠죠? 네. 그런 게 에버리지에서 나올 거라고 웃기고 하는 거죠. 혈관 임팩트가 더 크겠다. 이건 거 같은 경우는 혈관하고 사이코조시스 영역을 구분하기도 어렵고 뭐 그런 문제들이 있을 텐데 그래서 이 사람들은 라디오믹 피처로 그러니까 라디오믹 피처가 사실 몰포메트릭들의 모음이라고 할 수 있죠. 같은 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대충 라디오믹 메이저라고 하는 거랑 그래서 스큐니스가 많이 스큐돼 있으면 질환이다. 그 다음에 코소시스는 테일니스인데 얼마나 피크에 안 모여 있고 옆에 많이 그러니까 양 끝으로 많이 가 있냐는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아웃라이어가 많으면은 또 병이라고 생각하고 뭐 이런 퍼스트 오더 히스토그램 피처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세컨드 오더 텍스처 피처라고 부르고 있는데 여기서는 프랙탈 디멘전이라고는 돼 있지만 이제 제가 많이 하는 그런 프랙탈 디멘전은 아니고 그냥 거리에 따라서 특정 복셀에서 거리를 얼마나 가져갈수록 그레이스케일이 비슷한 영역이 나오는지 뭐 이런 걸 측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텍스처 그 자체죠, 그냥. 이게 낮으면은 또 병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왜냐면 폐는 여러 가지 조직 공기, 뭐 혈관 막 이런 식으로 막 촘촘하게 나와야 건강할 것 같은데, 이제 옆에 있는 것들하고 복셀 밝기가 비슷하다는 얘기는 뭐 덩어리 같은 게 많이 있다는 이야기거나 공기 덩어리가 많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모란즈 I하고 기어리지 C는 사실 두 개가 프로포셔널한 거여서 이거만 보면 되는데, 이것도 스페이셜 오토코릴레이션이라고 해서 거리가 가까울수록 더 밝기가 비슷한가? 뭐 이런 거를 따지는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가 높으면은 이것도 병이다. 뭐 이렇게 정의를 해가지고 아까 앞에 나온 이제 이런 거 같이 뭐 프랙탈 디멘전은 그 정상하고 환자 사이엔 차이가 많이 나는데 환자들 스테이지 간에는 차이가 별로 없네요라든지 뭐 모란지 아이는 이제 스테이지가 높아질수록 더 커지네 뭐 이런 것들을 발견하기도 하고 뭐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러면 이제 연조직 가지고 뭘 해볼 거냐 몰포메트리를. 그래서 새로운 몰포메트리로 처음 이제 여기에 와가 우리 병원에 와서 개발했던 게 이제 이거예요. 파워로 익스포넌트라고 그래가지고 폐기종의 크기 분포가 숨을 내쉬거나 들이쉬거나 뭐 호흡 레벨이 얼마거나 간에 크기 자체는 변해도 크기 분포가 바뀔 수는 없다고 생각한 거죠. 그 짧은 시간 안에. 그래서 일단 emphysema 영역을 마이너스 950으로 쳐서 다 세그멘테이션을 한 다음에 이거의 크기를 분류하는 방법을 이제 예전에 AB에 개발해 놓은 게 이미 제공이 되는 랩에 있었고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가지고 크기 분포를 구한 다음에 들이셨을 때 CT, 내셨을 때 CT를 보면은 이렇게 기울기는 유지된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이 밑에 있는 면적이 사실 emphysema 부피 같은 건데, 네, 그래서 이제 이때 생각했던 건 뭐냐면은 사람들이 환자들이 특히 시비어리티가 높을수록 들이쉬라고 할 때 들이쉬는 레벨이 굉장히 베리어블하고 그런 것 때문에 emphysema 인덱스가 좀 컴파운딩이 많이 됐을 거라고 봤는데 이런 컴파운딩을 제거할 수 있으면은 훨씬 프리딕터블리티가 높은 메저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이제 이 기울기를 차라리 보는 게 낫겠다. 그래서 이제 기울기가 시비리티하고도 프로포셔널 한 거를 확인하고 훨씬 이제 인플레이션 레벨에도 로부스트한 걸 확인하고 뭐 이랬던 논문이었습니다. 인스퍼레이션, 익스퍼레이션 두 개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코레스폰던스를 찾기가 좀 어려울 수는 있지만 뭐 찾았다고 치면 이 어느 게 어느 걸로 하는지. 코레스폰던스. 네. 그런 게 예를 들어 어떤 거는 잘 줄어드는 emphysema가 있고 어떤 거는 반대로 늘어나는 emphysema가 있을 수 있고 어떤 거는 뭐 버티는 네. 쉽게 에어트랩드 emphysema냐 네. 뭐 생긴 건 emphysema인데 그냥 정상 롱처럼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거냐 이런 거에 따라 emphysema 인덱스를 디콤포지션 뭐 이거는 뭐 홈 레벨에 이제 인베리언트 하다는 건 좋은데 실제로 emphysema를 디콤포지션을 더 하긴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멈춰 있는 것처럼 보였다 지금. 네. 나는 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레지스트레이션을 한 다음에 말씀하신 것 같이 줄어드는 그러니까 내셨을 때 줄어드는 emphysema하고 그다음에 가만히 있는 아무 부피 변화가 없는 emphysema하고 그다음에 역설적으로 늘어나는 emphysema가 있을 텐데 이제 그거는 뭐 펜델루프트 이펙트나 이런 거에 의해서 그러니까 콜레이터럴 벤틸레이션에 의해서 이쪽 불에 있던 공기가 여기 밀면 이를 넘어가는 이런 효과로 아마 늘어난 거겠죠. 직관적으로 봐서 그냥 제대로 줄어드는 emphysema는 그냥 뭐 emphysema인데 빼는 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고 네. 뭐 버텨서 에어트랩 돼 있거나 파라독식한 emphysema 턱의 영역이 좀 더 서바이벌이나 이런 거에 영향을 줄 것 같잖아요. 네. 그게 훨씬 나쁠 것 같죠. 예. 그래서 저는 어쨌든 우리 데이터만 익스퍼레이션이 있으니까 우리가 증명하지 못하면 뭐 남들은 못하는 그렇죠. 우리 데이터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안 하실 거면 딴 사람한테 주든지. 지금 최승현 선생님이 붙들고 있는데요. 너무 오래돼서 지금은 더 이상 그걸 기대할 수는 없는 거죠. 네, 졸업하려면 써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우주 탐사를 하는 거에 물을 끼얹는, 그러니까 외계 생명 탐사에 찬물 끼얹는 언어로 많이 이야기하는 게 심해도 아직 발견 못한 생물이 많은데 무슨 우주냐,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변희 박사님 들으면 별로 안 좋아할 이야기죠. 근데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새로운 영상 모달리티를 갖고 오는 것도 좋은데, 근데 아직 있는 기술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아이디어 가지고도 못 해본 게 많아요. 그러니까 아직 심해에 있는 거죠, 얘네가. 발견되기를 기다리면서. 그래서 시간이 53분이 돼버려가지고 좀 애매한데 그냥 이거 2페이지 정도만 하고 끝낼게요. 이제 아까는 분포를 보는 거고요. 그러니까 일종의 세컨드 오더 피처 같은 그런 거지만 히스토그램 어널리시스 일종이지만 이제 모양이 자체가 그냥 얼마나 복잡한가 하는 메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폐포가 크거나 작거나 간에
모양이 복잡하게 생겼으면 건강한 게 맞고 모양이 단순하게 생겼으면 이게 엘라스틴 콜라겐이 늘어져서 그런 거기 때문에 그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크기와 상관없는 순전한 모양을 알고 싶은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하는 게 그 프랙탈 디멘전, 그러니까 2D 박스 카운팅 프랙탈 디멘전인데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이탈리아하고 우리나라가 크기가 비슷하죠. 근데 어느 나라가 더 모양이 복잡하게 생겼나요? 라고 물어보면 뭐 대답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한 게 리처드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2차 대전 당시에 했던 일입니다. 이제 이때 어떤 걸 시켰냐면은 그 퀘이커 교도였나 아무튼 전쟁을 반대하는 기독교의 한 분파여가지고 그 전쟁이 징집이 돼야 되는 형편이지만 그 대체 복무를 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는 뭐 이런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안 죽이는 걸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으로 치면 병특 비슷한 걸 하게 되는데 그 스페인하고 포르투갈 국경이 있잖아요. 이제 여기에 국경 1km당 이를테면 뭐 초소를 하나씩 배치하고 싶다든지 뭐 이런 계획을 세우려고 하는데 이전 지리조사에서 보면 한 쪽은 1214km라고 하나는 981km라고 하고 이렇게 너무 얘기가 다른 거예요. 초소가 몇 개 필요한지 모르겠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그 제대로 조사를 해봐라 이런 걸 그 사람한테 시키게 됐는데 측정을 하면 할수록 매번 값이 굉장히 다르게 나오는 이상한 현상을 겪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 동네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이 당시에 미국도 조사해 보니까 미국의 해안선 있잖아요. 해안선 길이가 이것도 해안 경비는 중요한 요소인데 그 하원 도서관에서는 이제 이렇다고 2만 km쯤 된다고 이야기하고 CIA는 3만 km라고 하고 그 노아에서는 15만 3천 몇 km라고 그래요. 근데 이게 요즘도 이렇게 분치가 돼 있거든요. US 코스 라인이. 근데 이거는 US 코스 라인은 길이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국경 길이도 그렇고 사실은 길이가 없어요. 길이가 없다는 게 무슨 소리냐면은 이제 프로탈 도형이라고 하는 건 이론적으로 반복적인 조작을 통해 가지고 같은 모양을 계속 만들어 나가는 걸 얘기하는데 이제 무한 반복을 하게 되면 어떤 이상한 일이 일어나냐면은 이거 같은 경우는 점의 개수는 아무리 그 가운데를 빼는 조작을 많이 해도 무한한데 길이가 0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가운데를 접어 올리기 조작을 무한히 하는 건데 이러면 이제 그 부피, 면적은 무한, 그러니까 0인데 그 길이가 무한대가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얘는 2차원도 1차원도 아니고 주간 차원이라 1차원이나 2차원으로 측정이 안 되는 거고 이거는 0이랑 1차원 사이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랭스 메저라는 게 등장하게 되고요. 이건 넘어가고 이제 그 크기가 다른 자로 측정하면 크기가 작은 자로 측정할수록 길이가 그 기하급수로 늘어나는 현상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아까 복잡한 코스 라인이라든지 국경 라인이 길이 같은 거는 그 측정을 촘촘하게 할수록 그러니까 노아가 제일 촘촘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더 간단한 더 세밀한 선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 길이까지 재게 되면은 계속 길이가 무한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 어떤 국경이나 라인의 특징은 이렇게 로그로그 플러스를 했을 때 자의 크기하고 그 자로 재했을 때 필요한 기수, 그러니까 도형을 도피려면 필요한 자의 기수. 이거를 로그로그 플러스 했을 때 직선으로 서는 이 기울기가 보유한 그 프로메트릭 피처라는 걸 알게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박스 카운팅 방법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그 2019년에 제가 공부했을 때 박스 카운팅을 해서 그 아까 엡시마를 재보니까 이것도 그래서들 받고 그 디멘전이 높은 사람들은 안 죽고 낮은 사람들은 많이 죽더라 이런 부분을 쓰긴 했죠. 그래서 네, 여기서부터 뭐 옹콜로지 예시 같은 건데 그런 폐 연조직 뭐 이런 거 말고 런 노듈도 모양이 얼마나 이레귤러하게 생겼냐 아니면 삐죽삐죽하게 생겼냐 뭐 길쭉하냐 뭐 원에 가깝냐 이런 구성에 가깝냐 이런 거 따라서 그 얼마나 멜리건트한지가 다르거든요. 그걸 측정하는 방법을 이 사람들이 이제 RSNA 교육 코스에서 여러 가지로 요약을 해놓고 장단점을 써놓은 거고요. 네,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되고 뒤가 없네요. 해보면 이제 그 결국 비나인한 거랑 안 비나인한 거랑 폴트 디멘전으로 제일 잘 구분하더라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뇌종양인데 뇌종양 안에 이제 프로틱 영역을 세그멘테이션을 해가지고 업카운팅 디멘전을 해보니까 역시 디멘전이 높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건 폐는 복잡할수록 좋은 건데 종양은 복잡하게 생겼을수록
나쁜 거죠. 왜냐면 혈관하고 만나기도 쉽고 막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부정한 사람들이 더 많이 죽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최후에 결국 하고 싶은 건 어떤 거냐면은 아드리안 베제란이라는 사람이 펠타인니처럼 해가지고 이게 그 어느 강의 하부 수계 모습이에요. 위성 사진이에요. 이거는 폐에서 혈관을 키스를 뜬 거고. 근데 이제 비슷하게 생겼다. 그래서 어떤 구조가 됐든지 간에 인넷이 있고 그걸 적셔야 되는 영역이 있고 그다음에 적신 물이 나가야 되는 아웃렛이 있고 뭐 그런 구조가 있다고 하면 그 차이 생기는 구조는 어떤 규칙이나 뭐 땅이나 뭐가 됐든지 간에 결국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고 전형적인 피처들이 있다는 그런 주장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3D 프린팅으로 어차피 생체 프린팅이 아까 본 그 여배우 만들어내는 것처럼 그렇게 안 되지만 결국은 언젠가 뭐 신장이든지 간지를 프린트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뭐 예를 들어 오른손이 결손됐으면 이제 왼손을 거울상으로 만들어서 할 수가 있지만 예를 들면 간이 째로 간암이 있어가지고 드러내서 뭐 이제 새로 프린트한 간을 넣고 싶다 이런 경우에는 안에 혈관이 어떻게 생겨야 되는지 레퍼런스가 없어요. 물론 뭐 건강한 사람 간을 보고 가지고 올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인넷이 어디고 아웃렛이 어디고 그 외곽선이 외곽 윤곽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 정의해주면 안을 채우는 방법을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3DP가 많이 발전하면 결국 프리탈 오퍼레이팅 피처가 중요하게 될 것 같다. 그래서 장기별로 어떤 피처를 가지고 있고 어떤 피처는 좋은 피처, 어떻게 되면 안 좋은 피처 이런 것들을 미리 조사를 많이 해줘야 된다. 뭐 이런 주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마칩니다.